하지만 저도 사실 이 회사에서 주 2일만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은 사는 직장이 있고, 2일만 나와서 이 업무, 제가 사실 이렇게 통일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항공회사에서 다니면서 여러 곳을 여행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못 간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요새 많은 사람들이 봐가 아주 유명해진 사진이긴 한데 위성 사진으로서 한반도의 야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밝게 빛나고 있는 서울, 많은 사람들이 이 밤중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에 반해서 여기 보시면은 북한 지역은 거의 뭐 치를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곳이 평양, 이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보게 된다라고 그러면 완전히 북한 지역은, 그러니까 땅이 없이 그냥 어떻게 땅속 바닷속으로 마치 잃어버린 아틀란트 대륙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4.3 근무제와 7.1경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증세 없는 혁신 통일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잠시 살펴보면은, 그래서 그 혁신 통일을 위한 과제와 도전으로서 먼저 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 즉 어떤 뜻이냐면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어떤 여러 국가에 대한 시각, 즉 현재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시각으로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분명 이제 국내적인 문제,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통일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분담 비용과 이제 통일 비용, 그 다음에 이제 통일에 따른 비용과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서 도전 과제로서 4.3 근무제로 혁신 통일을 이룩하고, 그 다음에 7.1경으로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 주변 국가의 시각을 보면은, 예로부터 이렇게 우리 주변에 흔히 얘기하는 강대국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미회담, 육자회담, 여러 가지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빅 라덴이 옛날에는 미국의 친구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적이 돼 버렸듯이 얘네들은 그런 접근을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저희가 어떤 통일을 이룩함,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통일을 이룩하겠다, 이건 거의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미국도 이제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육자 회담 중 어떤 다자간 어떤 회담을 통해서 책임과 의무를 주변국과 분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힘이 아니라 주변 여러 국들이 같이 하자.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같이 나눠 갖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불 1무 정책이라고 해서 전쟁과 혼란과 흡수 통일을 방지하고 일무라는 것이 비핵화인데, 이것이 보게 된다라면 거의 이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일성, 김정은 사망 이후에 지도층이 변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유대 관계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요새 근래 들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지지가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쭉 분리대응 정책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따로따로 하나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서 따로따로 협상을 하고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간 거죠. 그게 무서운 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두 개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죠. 분단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언젠가는 통일이 되고 합병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여지가 있겠지만, 일본은 그런 것들을 용납을 못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어떤 경제적 우위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저희와 관계는 깊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경이 한 수십 킬로 정도 접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워낙 유럽 쪽에 수도 자체 모스크바가 유럽 쪽에 있으니까 유럽과 미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쪽에 관심이, 그것이 우리나라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가 되겠죠. 시베리아 개발이라든가 가스 배관, 아니면
유전 배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크나큰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근래 들어서는 러시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이걸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들한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먼저 나서겠다 아니면 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 그건 아마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유엔이 물론 저희가 상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유엔이 뭐 세계의 어떤 여러 국가들이 연합체로서 뭐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고 그 이후에 뭐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긴 했었지만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입장은 대화에 언제든지 참여하겠다 아니면은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유엔 본부에 돌아가면 다른 대표들에게 뭐 한국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언제나 립서비스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지금 유엔 사무차장이신 분인데 제가 이분을 만나러 이번 주에 2014년도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이분을 만나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엔에서 어떤 기구를 유엔 산하의 어떤 기구에서 이걸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퍼런스에서 뭐 이분 말고도 두 분이 지금 동독의 전 총리이십니다. 마지막 총리분이 있고 이분에게도 역시 동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일에 관한 어떤 교집합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요새 많이 지면에 나왔던 짐 로저스 분이신데 이분은 통일이 되면 전 재산을 뭐 북한에 투자하겠다 한 번 더 투자하겠다라고 보시는데 이분께도 역시 저희 뜻을 전하고 뭐 앞으로 뭐 연락을 취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런데 이 국내로 눈을 돌리면 참 서글픕니다. 이게 그냥 대표적인 한 예로서 제가 신문기사를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북 전단 뿌리는 것 때문에 뭐 아수라장이 된 적이 몇 번 있었죠. 이게 2003년 11월의 일인데 처음에는 뭐 국민행동본부에서 했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도 했었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중에 어떤 좌파단체인라고 하는 이 단체도 했습니다. 즉 어느 한 가지 일을 놓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고 또 그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국제적으로와는 달리 국내적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념 어떤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어떤 노인, 6.25 세대, 지금 젊은 세대, 계층, 쉬운 말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의견 차이로 국내에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통일은 한국교의 마지막 과제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서 통일을 하자. 이같이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단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단지 피력만 할 뿐이지 모여서 협의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견해, 어떤 의견, 실상을 현실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통일에 대한 수많은 접근 방법과 그 분쟁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 60년 넘게 분단이 이루어졌지만은 결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일보 전진을 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통일비용, 이제 돈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는데 7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통일에 관한 얘기를 했을 적에 통일을 이룩하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지 여기에 돈 문제가 결부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어디에서도 통일 비용이 얼마다, 분단 비용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통일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통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통일을 하면은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는 그러면 통일이 나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특히 젊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통일에 대해서 그 부담이 젊은 후세대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래서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오로지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결코 통일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손해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제가 좀 빠졌는데 갑자기 요 근래 들어서 독일의 통일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왜냐면 요것도 지금 12년밖에 안 됐지만은 거의 2천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그 비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성 비용, 그 다음에 재정보정 비용이 거의 70% 넘게 들어갔는데,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생활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동독 주민들의 아닙니다. 맞죠. 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생활비용으로,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의 어떤 복지비용, 생활비용을 대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실질적인 투자 비용은 20%밖에 안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도 GDP의 4% 정도로 소득 보전, 즉 생활비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다라는 어떤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는 저보다 더 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 비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통일이 비용적으로도 우리들한테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서, 그 해결 방안으로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자 하면, 한반도 통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상 문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일 비용의 대부분이 생활비, 사회보장비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북한 주민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임금으로 북한 주민 복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비용이 하나도 들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경제문을 통해서 통일가치, 즉 통일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국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면 통일을 더 빨리, 더 이른 시간 내에 아주 이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통일 성공 모델이 곧 세계 평화가 된다는 세계인의 시각 변화. 이거는 아주 자명할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컨퍼런스에서 다녀왔는데 많은 외국인 학자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동북아가 평화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또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 성공 모델이 세계 평화된 세계의 시각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인들, 평화를 사는 전 세계인이 우리의 평화 통일 축제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 통일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통일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용에 대한 측면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인데,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한 대결과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소모적인 비용이 되는 거겠죠. 이건 내가 어떤 비용을 지출한다고 해서 그 비용된 지출에 내가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단순하게 내 주머니에서 돈만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돈만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걸 좀 더 살펴보게 된다고 그러면, 흔한 얘기로 이제 명시적 비용하고 이제 암묵적 비용으로 나누는데, 명시적 비용은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비용.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냥 분단된 상황에서 국방비인데, 학자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들 국방비가 적정 수준보다 30% 내지 50% 그러니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좀 밑에 나와 있는데, 지난 10년간 국방비 금액이 총 287조 원입니다. 이것이 연평균 GDP로 따져보면 거의 2.5% 수준인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르면 지금 2020년까지 2015년도부터 출발하게 된다면 400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예. 사실 저게 저 돈이면은 사실 저걸 만약 복지기으로만 돌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건데 그 돈이 오로지 분단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방비에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동북아 정세를 보게 된다라 그러면 뭐 일본 요새 잘 아시겠지만 난리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중국도 다 되고 그다음에 뭐 필리핀, 뭐 베트남 전부 다 이제 군비 경제가 시작하게 되면 이 금액도 사실 적을 거죠. 그때 된다 그러면 그분들 관련된 사람들이 400조가 아니라 뭐 800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엄청난 비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국방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정원 운영 비용 엄청나죠. 근데 사실상은 더 무서운 게 아무도 모르죠. 총액이 얼마인지. 딴짓을 하죠.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불편 물류 비용. 북한을 못 가다 보니까는 어디가 다 돌아가야 되고 비행기며 배며 뭐 기차도 못 타고 다 배로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 물류 비용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큰 게 이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흔한 얘기로 남북 대치를 저평가, 흔히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제나 우리는 투자를 받든 뭘 받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도 더 줘야 되고 비용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요근래 벌어졌던 뭐 사건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아니면 뭐 늘상 벌어지는 간첩 유문 사건 이런 것들도 하나의 비용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예측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고. 근데 그나마 이제 국회에서 뭐 2007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까지 분단되어 있다 그러면 분단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거의 1,500조 원이 넘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그것이 2030년까지 된다라 보면 거의 2,000조 원이 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 비용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것이 뭐 거부스럽다, 뭐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통일비용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통일비용은 여기 말 그대로, 그러니까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기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건 비용이긴 한데, 이거는 투자 가치가 높은 통일비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통일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북한 지역에 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 지민들을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하면, 그건 일종의 투자가 되겠지. 그거는 뭐 소모적인 비용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비용은 투자 가치가 높은 통일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라고 하기도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통일비용은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통일에 따른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비용과 좀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이 한반도 통일비용은 그러니까 연구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고 계산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천차만별인데 제가 가져온 자료는 그나마 통일연구원에서 가장 근래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무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통일비용에 민간과 해외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등 민간 분야 투자가 거의 3,000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거는 우리가 세금으로서 부담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세금으로서 부담해야 될 내용이 순수하게는 900조 원 이하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모두 세금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900조 원. 세금으로서 나가는 요 돈도 우리가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근무제, 그 다음에 7일경영 통해서 마련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혜택. 뭐 이것도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은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은 아주 명확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담 비용은 안 나간 것만 해도 큰 혜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자금이 다른 곳으로 복지 부분이라든가 사회 부분으로 투자가 된다 그러면 그 혜택이 뭐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다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역시 통일연구에서 내는 자료인데 경제적 혜택만 6,300조가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들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통일이 돼서 혜택이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는 분단된 인물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900조 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서 통일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그 해결받는 사상근무제죠. 어떻게 해결하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상근무제 실시를 통해서 경제근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금을 키워서 통일비용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창업기회 확대, 사상근무제를 통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GDP가 커진다, 즉 경제규모가 커진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제규모가 커져서 세수가 증대가 될 텐데 그걸 통해서 통일비용을 충당을 하는 거죠. 그때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통일 비용을 창출한다. 아주 간단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제가 예를 하나 예라기보다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남한 근로자가 4일 근무하고 북한 근로자가 3일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 통일경제특별구역 제적 지정 이용해 법률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부. 즉 뭐냐면은 이것을 개성공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북한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아니면 남한 지역에서도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국회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심의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에서 7일 경영 실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상근무하는 한 지분 두 회사로, 즉 기존 회사는 4일만 근무하고 또 다른 협동조합을 만들든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 경제규모 확대, GDP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상근무제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간단한 해결책으로서 저희들 통일을 좀 더 앞당기고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사상근무제가 가능한 이유가 아까 전에 사장님도 여러분이 원래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장님이 토론을 하시는 바람에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근무는 4.21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해봤지만은 외국 기업에서도 몇 달 있어봤지만은 근무하는 환경 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저희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10시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많으면 5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는 시간은 6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거의 5시간을 일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어요.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봤을 적에 사상근무제로서 사상근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7일 경영으로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저희 꿈이자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2억 인구와 GDP 6천조 원 경제 강국 건설, 이게 2013년 기준하면 일본이 보니까 한 5천조 원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왔지 창업기회 증가와 일자리 창작적인 사상근무제, 그 다음에 7일 경영과 여기서 나오지만 통일한국의 경쟁력,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남한의 어떤 자본과 기술, 생산기술, 그 다음에 북한에는 어떤 노동력, 요새 근래 들어서 또 지하자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해외 투자로 경제 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변형과 잃어버린 역사 밝히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저는 늘 생각했듯이 저희가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시간. 그리고 제가 발표를 냈고 이 다음에는 저희 강태규 팀장이 가는 내용을 즉 증세 없이 혁신 통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발표를 하겠습니다.